출장 다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낳은 문장, 이보다 더 아름답게 제주 문학의 뿌리를 표현할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제주가 품은 문장들을 이제는 한자리에서 쉽게 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주 문학관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저희가 나와 있는 바로 이곳, 지금 뭐 숲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주 문학관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해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론을 쓰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를 쓰고 있는 동화 작가 김윤환입니다. 저는 우당도서관 늘읽는 독서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도내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그림책으로 만나고 있는 방과 후 독서논술강사 성기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 문학관이라고 하면 사실 제주 문인들에게는 오랜 수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드디어 풀렸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개관식도 직접 참여를 하셨죠? 네,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문학관이 90년대 후반부터 제주의 문학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고요. 네. 아시겠지만 제주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죠. 다른 지역의 문학과 달리.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같은 세미나도 여러 차례 한 것 같고요. 뭐 간담회, 좌담회, 뭐 그리고 뭐 도청에 계신 뭐 공무원들 분들 그리고 뭐 도의에 계신 뭐 정치인들 뭐 수차례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2016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어떤 진전을 보게 되면서 올해 결국은 제주문학관이 이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치셨을 것 같아요. 표정에서 나오는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위에 선배들, 그러니까 선배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 문인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헌신, 그게 지금의 제주문학관을 열게 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가님도 개관식에 참석하셨잖아요. 네, 다행히 저는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했거든요. 어. 그래서 영광스럽게 짧긴 했지만 그때 제가 맡았던 그 부분이 제주문학관이 이렇게 추진되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17년이라는 세월에 그 긴 그 노력과 땀과 눈물 모든 게 거기에 들어있는 그것을 저는 단순하게 그냥 3분 30초 안에 읽고 빛은 제가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동현 박사님은 지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삿짐 쌀 때 조금 도우는 정도여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마치 이걸 지은 것처럼 너무 기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그날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그 노고에 이제 감사드리는 마음이 좀 컸죠. 그때 개관식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일단은 뭐 많은 선배분들은 좀 감격스러운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솔직히 이제 긴가민가 했어요. 될 수 있을까? 일단 예산도 없고 그리고 여러 난관도 많아서 정말 문을 열 수 있을까? 라는 게 아주 그 반신반의하는 심정이었는데 문을 여니까 아 진짜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었죠. 뿌듯도 하실 네. 것 같고. 네. 예. 매일 그전에는 모이면 이 문학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그 어른 문인들, 선배 문인들이 얘기를 하고 막 토로하고 그런 고민들 막 할 때 저는 그 꼬맹이처럼 옆에서 들으면서 같이 고개도 끄덕거리고 걱정도 같이 하고 막 설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현실로 딱 문을 연다는 걸 알고 나니까 어머, 우리 선배분들이 다 이거 이뤄내셨구나.
저는 거기에 숟가락 얹는 흉내만 내는 정도로 이제 하고 있었어요. 아니 문학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주 문인들의 수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주 도민 입장에서도 제주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건 이렇게 개관이 됐다라는 건 좀 반가움을 넘어선 어떤 기대감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 문인들에게 있어서 제주 문학관이 정말 오랜 수건이었다라고 했는데 문학계 관련된 그 사람들에게 이 문학관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일단은 제주 문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주 문학은 소위 말하면 어떤 육지 본토의 문학과 다른 결들을 많이 가져왔고 다른 지역의 문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학적 성취를 이뤄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주에 계신 분들하고 제주 문학의 어떤 거리랄까요? 그리고 이것을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문학관이 생겨서 제주도가 이제 문학의 섬이 되고 많은 사람들, 도민들로 하여금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학관의 건립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조사, 수집 관련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문학의 그동안 성과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주문학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까지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발전해야 될 방향까지 그걸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학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작가나 에 대한 문학관이 아니라 제주 문학 그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문학 속에서 제주 문학이 갖고 있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문학관을 일찌감치 운영하는 사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그쵸. 있죠. 꽤 많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문학관 기행도 오래 해오셨다고요. 네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희도 늘 읽는 독서회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해 이렇게 전국 문학기행을 좀 다녔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 문학관은 좀 여정으로 못 삼았고 저희들이 읽었던 책의 작품, 작가 문학관 위주로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 이런데 벌교.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박경리 토지 문학관과 또 박경리 선생님은 문학관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네, 통영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강원도 원주에 이제 문학의 집, 박경리 문학의 집으로 해서 하고 박경리 선생님은 이번에 또 강원도 원주 그 옆으로 박경리 뮤지엄이라고 해서 또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김유정 문학촌, 그 마을 자체 아예 마을 자체가 강원도에 온통 있겠네요. 네, 거기 춘천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라든가 아니면 전주의 최명희 문학관, 뭐 서울의 윤동주 문학관 이런 식으로 대표적이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문학관을 방문한다는 거는 그냥 공간을 쑥 둘러서 그냥 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주변을 둘러보고 하면 책으로 읽던 그 장면들 좀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느낌의 정체가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학관이라는 곳을 갔을 때 작품에 대한 어떤 배경 아니면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확 끌어올려지는데 이게 바로 그 문학관이 주는 어떤 지역 정서, 고유의 정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만족감이 좀 꽤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학 작품 텍스트도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읽었던 문학 작품의 어떤 배경이 됐던 장소를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작가가 썼던 여러 가지 어떤 유필 원고라든지 그런 거 보면 그 자체가 주는 시각적으로 주는 어떤 압도감이 있죠. 그러니까 태백산맥 문학관 가보면 조정래 선생님이 썼던 그 유필 원고가 이제 사람 키만큼 있잖아요. 아, 이게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작가에 대해서 더 친숙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작품의 세계 안으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6,000매의 그 작가 원고, 유필 원고도 중요한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독자들 그쵸. 필사본이 엄청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다 필사를 해서 보내고 물론
그 작가분이 기거하면서 직접 집필하는 공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주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특히 아니면 시를 읽을 때도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마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꼭 가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알고 싶고 이번에 그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천이라는 사자문 배경으로 한 우리 한강 소설 작별하지 않는가 작별하지 거기 할 때 그 세천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게 어딜까 세화하고 어디 중간 어디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막 찝어보거나 여기가 어디인지 꼭 파헤치고 말리라 막 이런 심정으로 이게 자기는 이렇게 그걸 읽었다 이렇게 하던데 그거 보면서 누구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읽으면서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그 글을 쓰는 작가의 같은 일원으로 같이 나도 움직이고 있어라는 이런 마음 그게 아마 문학가를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만족감들이 굉장히 커서 요번에는 지역문학관을 한번 또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도 봤나요? 따라가시죠. 여기도 숟가락 또 얹으시려고. 저희도 취미를 갖고 다녀요. 항상 포켓. 아니 근데 이 제주문학관은 그럼 다른 문학관하고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가 개인을 기리는 문학관들이 많습니다. 뭐 최명희 문학관, 있어요. 뭐 태백산 문학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의 근대문학관 있고 지금 이제 국립항공문학관이 좀 설립이 되고 있는데 문학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작가를 기리는 문학관이 있지만 그 지역 문학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주문학관을 비롯해서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제주문학관은 뭐 다른 지역의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특히 이제 사삼, 바다, 표류, 그다음에 제주어 문학이라고 하는 다양한 특수성들을 한 곳에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글쎄 다른 무태에 있는 어떤 문학관과 견주어서도 컨텐츠만해서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 문학관과 비슷한 네. 유형의 문학관이 어디입니까? 일단 대전 문학관 네. 있고요. 그리고 목포문학관도 목포 문학도 있고요.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포 출신의 작가들에 주목해서 그 목포 문학관이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뭐 김우진이라든지 김현 선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역 문학관이라고 하는 것에 걸맞는 그런 어떤 종합문학관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제주문학관이 그런 굉장히 것 같아요. 유일하다. 자부심을 가져도 예, 되는 자부심을 네,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주문학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그 현대문학 회고전이었거든요. 근데 또 마침 노래가 흘러나와요. 네. 예전에 막 가곡인 줄만 알았던 맞아요. 떠나가는 배가 딱 흘러나오면서 더 특별한 감동을 주던데 이 노랫말을 풀어낸 분이 또 시인, 형곡 양중에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이 제주와? 그러니까 일단은 제주 현대문학 출발은 1950년대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양중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해지라고 한 1950년대 문해지로 등단하면서 거의 제주에서 시로 등단한 거의 최초의 1세대 시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제주대학 사범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그리고 각종 문학 단체를 맡으면서 제주의 문학과 제주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 문학관이 생기고 나서 이게 지금 저희들만의 몫이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글이라고 하는 것, 문학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선배 문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기리는 김광엽 선생님, 양주혜 선생님, 그리고 최현식 선생님 이 세 분의 문학 세계를 좀 조명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특별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선생님도 양중혜 선생님과 어떤 인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특별 회고전을 일찍 와서 이렇게 관람을 했어요. 네. 저희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양중희 교수님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아마 떠오르는 장면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수업하시는 교실이 하필이면 한라산이 그윽하게 바라보이는 그런 교실이었는데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눈길이 그윽히 한라산 쪽으로 창을 넘어서 하면 저희들 알아챕니다. 이제 우리한테 시 한 선생님이 시 한 편을 읊어주시겠구나. 그래서 돌돌돌 도르르는 소리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그 양중희 교수님이 꽤 연세가 그때 이미 연세가 있으실 때인데 그렇게 시를 읊으실 때 너무 얼굴에 해맑고 소년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 순수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얼굴이라고 하면 양중희 선생님 얼굴 딱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멋진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걸 몰랐죠. 몰랐죠. 이제야 그렇게 멋진 수업을 들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이제 이 특별전 와서 보면서 제가 그 특별전의 그 서문을 보고 아 역시 문인들이라서 서문조차도 이렇게 멋지게 양중혜 선생님을 제주의 바람과 제주의 바다가 제주의 문장이었다는 걸 평생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영원한 스승.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꽉 찬 마음으로 이렇게 회고전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을 또 서문을 우리 또 김동현 박사님이 또 썼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거 확인해보려고 그 서문 했거든요. 전체를 제가 저도 마찬가지 같은 그래가지고 느낌이었어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역시 이러면서 또 뭐예요? 못하는 게 뭐예요 지금? 두 분이 동기시니까 네. 뭐 당연히 같은 수업 들으셨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수업보다는 교실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다른 데가 어떤 다른 데 곳이지? 관심이 많아가지고 둘 다 좀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아니어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잘 안 들었는데 근데 뭐 양교 선생님 인연은 있죠.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를 읊어주고 이렇게 수업하시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현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문화부 기자 시절에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현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던 분인데 그 소설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제주에 좀 우연히 제주에 오게 됐지만 누구보다 제주의 정서를 소설 속에 담으려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선배들 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주 문학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저도 사실은 기획실 특별전시실이 사실 마음에 가장 와닿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찰랑찰랑거리는 그 별이 그 시어들이 뭐예요? 그 시어를 낳고 싶다는, 네. 잡고 싶다는 그런 그거부터도 막 가슴이 좀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돌 때 이게 굽이굽이 있는 그 전시실 모형이 파도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그 제일 감탄했던 건 아까 성수님 말씀하셨던 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도대체 누가 적었을까? 이 가까운 데 있는 줄은 모르고. 저분이랍니다. 제가 근데 어디서 이런 게 나올까요? 누가 이제 보면 짜고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설전도 보니까 네. 시각 매체를 활용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랫동안 상설 전시 준비를 여러 분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고민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제주의 문장들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이제 분류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뭐 바다와 관련된 거, 제주와 관련된 거, 뭐 이렇게 그다음 제주 신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주 문학이 제주의 문화와 역사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제주라는 섬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금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아까 말씀하신 바람이 나온 문장. 이게 제주의 문학이 아닌가. 거기도 좋았어요. 저도 좋았는데 네. 먼저 말씀하셨기 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설 전시관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구비문학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사실 제주 신화나 이런 쪽에 아는 게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거를 좀 피했던 것 같다는 느낌. 근데 그 서순실 신방에 봄풀이도 다 들어보고요. 그리고 민요 다 들어보고 제주어 신앙송 다 들어봤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알려지래요. 지금은 헤드셋을 쓰지 못해요. 이제 사용 금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듣는데 잘 모르니까 슬슬 피했었구나.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 같은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시면 시청각 자료를 활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에서 이제 2층에 구비문학 전시관을 들겠습니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구비문학이 있고 네. 또 사삼문학이 네. 있고 또 유배문학이 네, 있잖아요. 다 이제 제주의 정체성이 담긴 그렇죠. 문학들인데 유배문학에서 추천할 만한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유배문학은 예를 들면 뭐 김정의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주에 왔던 오연, 동계 정원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그런 이 오연으로 추앙받는 분들이 제주에 와서 제주와 관련된 기록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사삼문학은 사삼문학은 뭐 현경 선생님 그리고 김석범 선생님 그리고 뭐 김시용 선생님 제주 사삼문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삼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정말 문학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아마 와서 보시면 사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만큼 우리들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때는 이 문학이 갖고 있는 역할이 컸구나라는 맞아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주어 문학도 있을 텐데 혹시 그렇죠.
추천할 만한 거 있으실까요? 제주어 문학의 출발, 본격적인 출발이 좀 특별전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김광엽 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6년도인가요? 돌나르방 어디 감수강이라고 한 시집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제주어 하면 좀 약간 촌스러운, 부끄러운 것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는데 80년대에 전체 시집을 제주어로 썼고 그래서 이 시집이 이제 본격적인 제주어 문학의 출발이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후배 문인들이 우리말, 제주의 말로 제주의 문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전에 와서서 김광엽의 시인 작품과 상설 전시가 있는 제주어 문학을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말로 문학을 한다는 것. 이게 그걸 뭐 서명 문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문학관 기획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다른 문학관에서는 이런 지역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던가요? 문학관이라고 하면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 문학관도 그렇고 또 토지문학관도 그렇고 김유정 문학촌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그냥 문학관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관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태백산맥 문학관 같은 경우에 북쪽으로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통일의 염원 이런 거로 북쪽으로 방향을, 했다. 그리고 그 주제 자체가 그 숨겨져 있던 걸 끌어올린다는 그런 주제를 좀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석산 산자락을 파가지고 특이하게 이렇게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지리산에서 뭐 백두산까지 4만여 개의 몽돌을 주워다가 하나하나의 그 민족적인 염원을 담아서 옹석벽화를 만들었다든가 이미 태백산맥과 조정래를 떠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확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학관의 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혼자 생각했던 게 뭐냐면 토시문학관 가면 거기 이제 그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해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최찬판댁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멀리 저 평사리 들판이 쫙 보이고 이렇게 손톱만하게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걸 부구송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희 길상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학관이 있음으로써 주변에 있는 자연과 지역의 이런 모든 것들을 문학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힘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의 이야기 끌어들일 수 있는 거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작이니까 그리고 도민들의 기대도 아마 그 점에 가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작가가 그 하나하나의 지역에 고유한 장소성을 부여해 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주문학관도 이제는 여기 이 공간이 지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 되면 이 장소에 제주 문학의 이름으로 고유한 장소성이 이제 부여가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질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뭐 그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지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지를 찾다 가장 원칙적인 사람들이 손쉽게 오고 갈 수 있는 도심 지역에 있어야겠다라는 큰 원칙은 지켰고요. 처음에는 뭐 저희들 볼 때는 그런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근 한천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 한천이라고 하는 게 제주에서 가장 큰 하천이고 그 평소에는 말라 있지만 이제 한번 비가 오면 정말 엄청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의 하천이 결국 제주 문화, 그러니까 제주 문화의 힘.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비가 내리면 그 감춰뒀던 그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주 문화와 제주 문학의 힘이 멋있잖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문에 이어서 또 한 번 반하시는 거예요. 네, 저 자꾸 반하게 돼서 아니 건천이잖아요. 건천이 만들어진 게 이게 용암이 흘러간 거잖아요. 네. 김석범 선생이 화산도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썼던 것처럼 그 용암이 분출했던 힘,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제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어떤 힘을 갖고 있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주 섬이 태어났을 때 용암이 분출했던 것처럼 그 뜨거웠던 용암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장들 그리고 기억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제주의 작가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연찮게 이 한천 바로 옆에 있다는 게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이야기를 좀 나누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맑고 네. 좋으세요. 진짜 너무 목소리가 좋아. 나긋나긋하시고 구연 동화를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정말 아이들의 마음으로 신앙송도 살아가는 잘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 종종 들으셨죠. 제가 예쁘다는 말을 딱 두 부분을 듣는데 이제 목소리가 예쁘다는 말하고 마음이 예쁘다는 말. 마음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마음 확인이 안 되니까.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단은 언제 하신 거죠? 저는 2014년에 했으니까 지금 6년 지나고 7년 차가 됐네요. 굉장히 그 등단한 나이치고는 늦으신 거 아닌가요? 용암이 아무 예. 때나 분출하는 게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그렇죠. 기다렸다가 터뜨린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분출할 일만 남은 거죠. 이제 뜨겁게. 그 작가님 주변에도 이제 글을 쓰는 분들도 많고 또 네. 등단을 지금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제주 문학관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역할을 충분히 네네. 해줄 수 있다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학이라는 게 솔직히 외로운 작업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외롭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근데 힘들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랑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든든한 동지가 되고요.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선배 문인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극도 받고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문학과 다른 다양한 문학 세계들을 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제주문학관은 그 자체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제가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 중에 그 문학적 글쓰기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 예전에는 되게 수강생들을 모으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1, 2년 사이에 마감이 아주 일찍 끝나버려요. 인기가 그러니까 높아졌구나. 예.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거를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걸 이제 문학적인 걸로 이렇게 좀 표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가. 환경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내면 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그러니까 했었죠. 외롭고 힘들수록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지렛대,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쉽게 느껴지는데 문학관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도민들이 이곳을 좀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오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이렇게 건물은 이제 외형 갖춰졌는데 이 안을 좀 더 꾸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북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문턱이 낮아져야 됩니다. 문턱이 낮아야 되고 저도 그러니까 아까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전시가 아니라 사람들, 그러니까 도민들이 문학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운영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문학관은 또 하나의 문화 공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까도 거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놀이터 같은 곳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는 누구의 경계도 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어른도 괜찮고 아이도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 이 문학관을 돌아보면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달에 따라다니더라도 보면서 그냥 지루해서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아직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저는 프로그램이 당장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프로그램이어도 유아 대상,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이렇게 다르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 신화교실 아니면 청소년한테는 고전 문학교실 아이들이 직접 소리내서 읽는 뭐 제주신화 낭독반이라든가 아이들을 끌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그게 너무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작가님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직접 낭독을 해주시면 동화를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도 재능 할게요. 기부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완전 반하시는데. 그래서 아니, 목소리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목소리로 저는 읽어주고 하니까 열심히 할게요, 얘들아. 아, 진짜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야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해주시면 아이들이 네. 상당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린이들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손 이끌어서 이렇게 오는데 가장 이런 거 문학관이라든가 문화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계층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공부하다가 좀 머리가 아프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오소록한 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또 문희창작이나 이런 진로를 그렇게 또 잡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육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실들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여기에서 담보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편하게 정말 제주 문학관을 드나들다 보면 제주 문학과도 네. 정말 친숙해지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문학관은 뭐뭐다. 딱 생각나는 게 문학관은 문학 전집이다. 뭔가 이제 시작인데 우리 제주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인데 이게 몇 부작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끊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한 권 한 권 연작될수록 조금 더 지금은 조금 평면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입체적인 이런 좀 동력을 갖고 있는 공간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문학관은 이 마법의 알사탕이다. 여기 오면 구비문학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유배문학, 해양문학, 그리고 현대문학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의 느낌을 소리라고 한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조금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학관은 알사탕이다라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 자꾸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면 뒤에 하는 사람 너무 부담스러워요. 작가님 마무리 또 반할 정리. 준비하세요. 아니, 요즘 무슨 게임이 유명한데 저는 문학관은 달고나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문장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문장들이 이 문학관에 있다. 언제든지 오셔서 달고나를 뽑듯이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장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좀 네모나 세모였으면 네. 쉽게. 자, 오늘 정말 읽는 것이 아닌 정말 보는 것으로도 문학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문학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는 이곳 제주 문학관에 오셔서 제주의 시 그리고 제주의 소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대육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